네, 그러면 이제 현대 소설 부분을 들어가 봅시다. 예, 현대 소설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왜냐면 다들 현대 소설은 또 재밌게 읽는 편이잖아요. 왜냐면은 다 얘기 같고, 옛날 얘기 같고, 재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들만 써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끝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나오는 비중도, 문제로 나오는 비중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소설들은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굉장히 줄거리 같은 것들을 갖다 주어주고요, 아니면 주제 같은 것다가 이제 물어보면서 이게 누구의 소설이냐, 아니면은 소설 제목을 갖다가 띡 주어준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서 주제 찾기나 아니면 줄거리 찾기 또는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그런 표현법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신소설 부분을 살펴봅시다. 신소설은요, 뭐냐면요, 고전소설에서 근대소설로 넘어오기 전에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적인 그런 소설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신소설에서는요, 굉장히 계몽적이고 아직 그렇게 소설로서의 세련됨을 갖추지 못했던 소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현대소설로 오게 될수록 개인들의 그런 내면적인 욕구라든가 개인의 어떤 정서를 갖다가 되게 섬세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고전소설의 면모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좀 교훈적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많이 활용해요. 너무 작가의 서술자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판소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서술자가 나와서 이게 다 해요. 등장인물 대사 같은 것까지도 전부 다 서술자가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끼어들기도 많이 하죠. 그거 봐라. 뺑덕엄이 완전 심술 맞은 거 좀 보게. 또는, 효녀 신청 좀 보시게. 얼마나 하늘이 내려준 그야말로 출천지효인가? 라든가. 아니면 춘향전에서 사또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또가 저 하는 거동 좀 보소 웃기지 않소? 막 이런 식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서술자가 개입하면서 자기 생각까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전지적이고 서술자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식의 서술점들이 고전소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건 되게 고전소설로서의 면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소설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가의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고전소설에서 늘 하듯이 되게 교훈적인 걸 어떤 소설 갖다 소설 자체로 아름답게 예술적 만들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한마디로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이인직의 혈앤우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는 어떤 두 남매 얘기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된다. 우리들 많이 배워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근대 문명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인직의 혈앤우도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이해조 자유족은 또 적나라하게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게 이 소설 내용이에요. 부인들 와갖고 우리들 앞으로 좀 열심히 많이들 여자지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좀 깨우침 많이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토론을 한 내용이에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이 세 가지 작품 중 제일 또 교훈적이죠. 이건 아예 대놓고서는 이제 그 동물들이 사람을 갖다가 비판합니다. 사람들 좀 보시오. 효도도 안 하고 게으를 터져가지고 우리 짐승만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동물들이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까는 내용입니다. 이름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광수의 무정 봅시다. 그다음에 근대소설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광수의 무정이 이제 근대소설 아주 첫 번째 현대소설로서의 면모를 스타트를 아주 확실하게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을 보시면요.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이제 선형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이광수 자신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한 형식이라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형식이와 원래 약혼녀였던 영채라는 세 사람의 삼각관계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삼각관계, 자유연애 이런 걸 갖다가 주제로 삼았다는 데에서 굉장히 세련된 근대소설로서의 주제로 넘어왔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에서는 마지막으로 형식이가 영채랑 선영이한테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저 불쌍한 그 평범한 사람들, 농민들을 갖다가 우리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하듯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아직 근대 소설이긴 하지만 교훈적인 고전 소설로서의 면모를 많이 버리진 못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광수 무정, 삼각관계다, 연애소설이다.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난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소설이죠. 처음으로 이렇게 막 연애소설이 나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어요. 그럼 이제 20년대에 들어오면서는요, 이제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뜹니다. 김동인은 이제 이광수를 굉장히 많이 라이벌로 의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되게 좋은 소설들을 많이 남겼어요. 나중에는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굉장히 가난하게 죽긴 했는데요. 근데 소설들 보면은 굉장히 이 김동인 자신의 마치 삶처럼이나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복녀라는 굉장히 가난한 여자가 몸을 팔아가지고서는 이제 막 생계를 이어가고 점점 더 이제 그러면서 도덕적이었던 복녀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간통하던 그 중국의 왕서방이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람을 질투심에 불타고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나오는 그런 좀 비극적인 소설이에요. 그리고 뱃다락이라는 소설 역시 굉장히 비극적인 소설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잘생긴 남동생을 둔 형에 비해 얘기해요. 잘생긴 남동생이랑 그리고 자기 아내가 왠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쥐를 잡다가 아내랑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굉장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방 안에 좀 옷이 널브러진 채로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 둘이 간통을 했구나. 딱 완전 열이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내를 갖다가 이 사람이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은 그걸 보고서는 떠나버립니다. 사실 얘가 진짜로 아내를 죽였던 건 아니고요. 아내를 갖다 엄청 팼는데 이제 그 아내가 거기 이제 너무 좌절을 해갖고 자살을 하게 돼서 아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좌절을 한 나머지 형은 결국 배를 갖다가 타고 다니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시적 서술자인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갖다가 듣게 되는 액자식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화사라는 이 소설 역시요, 굉장히 김동인의 소설답게 역시 비극적이고 또 적나라한 욕망의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강화사는 이제 보시면요, 그 눈먼 장님의 얘기예요. 눈먼 장님 소녀를 데리고서는 어떤 그 솔거라는 그런 옛날의 화가죠.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그 화가가 그 소녀의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다가 나중에 소녀가 자기랑 이제 아내가 된 다음에 뭔가 눈이 굉장히 순수했던 눈이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뀌자 거기서 너무 이 사람이 좌절을 하게 돼갖고 자기 그림을 망쳤다. 더 이상 얘를 모델로 그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이제 죽여버리는 좀 또 비극적이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동인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출한 그런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사실주의적인 기법이고 자연주의적인 경향이 나왔다고 했죠. 자연주의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이 사람은 자연주의적인 소설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자연주의가 뭐냐? 바로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것, 그리고 인간이란 거는 결국 자기 본능과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자연 그대로 생겨먹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감자에서 복녀 봐라. 복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뱃다락에서 운명처럼 마치 아내를 잃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아우를 잃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인간이란 것은 환경과 그리고 자신의 운명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 지배를 많이 받지 않느냐라는 이런 자연주의적인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주의적으로 또 썼죠. 그 다음에 이제 현진건의 소설 한번 봐볼까요? 현진건 제일 많이 가장 다수 제가 기출문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해요. 현대소설을 썼던 사람들 중에서요. 현진건 소설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나중에 단편집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으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운수 좋은 날이라는 거는 되게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인력거꾼이
오늘따라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완전 부자들 타고서는 막 팁도 주고 이래요. 그래서 인력거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마치 마차처럼 끌고 갔잖아요. 자기가 말처럼 막 돼갖고서는 사람들을 끌고 다녔는데, 인력거꾼이 오늘 너무 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집에 갔더니 아내가 병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왜 운이 좋은 날인 줄 아니었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이거는 아이러니 기법의 가장 대표작이에요. 운수 좋은 날이었는데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어 사실. 왜 말을 못하니? 말을 해봐. 이 대사는 너무 유명해서 인터넷에도 엄청 패러디되고 있죠. 네, 빈처. 그리고 빈처 같은 경우에 비는요, 가난할 빈이에요. 그리고 처는 아내 처죠. 그래서 가난한 아내라는 뜻이에요. 현진건 자신의 자서전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등단했을 때, 그래서 막 소설도 안 팔리고 완전 가난하게 그지 없었을 때, 그때 썼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설이죠. 현진건이 썼던. 그래서 아내가 너무 가난해갖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 보고 당신 돈 좀 벌면 안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둘이서 대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아내는 또 이제 그것도 감싸 안아주면서 자기 미안했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또 눈물을 흘리고 부부가 화해를 하고,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언젠가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막 이러면서 오 나의 천사요. 막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런 가난하지만 부부가 화목하게 사랑하며 사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를 권하는 사회, 이거 역시 현진건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제 모티프로 해서 또 쓴 소설입니다. 현진건이 실제로 되게 아내를 좋아하는 애처가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수를 권하는 사회에서는 사실 좀 아내를 좀 바보같이 그려놨어요. 아내가 너무 무식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남편인 화자는, 남편인 주인공은 완전히 너무 지식인으로서 좌절해갖고, 여기 지금 이때 현진건이 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소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있지만 아무도 써주질 않는다, 나를.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내가 누가 이렇게 당신한테 술을 많이 권했냐고 그러니까 현진건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해요? 사회가 권했다. 사회가 권했다고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술집 이름이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가. 사회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는, 아휴, 저걸 데려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아내를 보고서는 더 한심하게 여기는 막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술 권하는 사회는 그런 지식인데 좌절한 모습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진건 소설들은 이 세 가지 작품이 제일 유명하고 잘 나오고 있고요.